사돈, 이건 뭐예요? 보약이에요? 네, 보약 좀 지어왔어요. 사돈은 큼직한 한약 포장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니까 몸보신하라고 갖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어렵겠네요. 딸이 아직 회복 중이라 조리원 가서나 먹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사돈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니요, 이거는 우리 아들 먹을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요즘 계속 피곤해 했거든요. 병원에 계속 있으려면 체력도 필요하고 며칠은 병실에 붙어 있을 테니까 힘 좀 나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씨는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방 안엔 갓 아이를 낳은 산모가 누워있고 진통과 수술 후유증으로 얼굴이 헬스케서 겨우 잠들어 있는데 그건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저 잘나고 귀한 우리 아들 주려고 보약을 지어왔습니다. 병실에선 보통 짐을 줄이고 산모 물품과 신생아 짐으로도 이미 가득한데 그 와중에 자기 아들 보약을 병실에 이고 지고 들어오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딸을 보러 들어와 있던 간호사도 그 광경을 보고는 순간 멈칫하더니 대놓고 고개를 돌려 한약 박스와 사돈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간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도 황당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전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걸 김서방 먹으라고 지어오셨다고요? 애 낳은 산모 보약이 아니라요? 네, 산모는 병원 밥 잘 나오잖아요. 요즘 병원식 좋아요. 우리 아들은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지어온 거예요. 이거 다 처방받아서 지어온 거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지만 먹이시면 안 돼요. 예, 알겠니? 이거는 네 신랑 거야. 너는 나중에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돈, 나가세요. 아들 데리고 가세요. 우리 딸은 제가 돌볼게요. 네? 우리 딸 조리 제가 할 테니 김서방은 데리고 가시라고요. 아들 피곤할까봐 걱정되신다면서요. 네, 우리 아들이 좀 허약하긴 하죠? 그럼 가세요. 집에 가서 편히 아들이랑 지내세요. 여긴 저한테 맡기시고요. 네? 어머, 그래도 돼요? 애초에 아들이 지금 며느리 옆에 붙어서 병간호 해줘야 하는 거? 싫으시잖아요? 아니 생사를 걸고 자식도 낳은 며느리한테 본인 아들 비실비실거리는 걸 뭐 자랑이라고 보약까지 싸들고 오셨대요? 뭐라고요? 나 사돈한테 쌓인 거 많아요. 그렇게 애틋하고 귀한 자식놈 장가는 왜 보내셨어요? 그냥 도로 갖고 가세요. 아, 빨리 안 나가고 뭐해요? 전 씨는 그 자리에서 더는 참지 못하고 병실에서 사돈을 내쫓았습니다. 사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약 상자를 들고 사위와 함께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올해 67세가 된 전순애 씨는 딸을 시집 보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히 웃은 기억이 없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사돈은 줄곧 건물 얘기를 꺼내며 자랑을 일삼았고 그럴 때마다 전 씨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요즘 이만한 신혼집까지 해주는 데가 어딨을까요? 이건 정말 복인 줄 아셔야 해요. 사돈이 처음 전 씨를 마주한 자리에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신혼집을 해줬다고는 하지만 그 집은 사위 명의로 되어 있었고 사돈은 마치 본인의 집을 딸이 잠시 얹혀 사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사돈의 말은 늘 생색이 섞여 있었고 고마움이 아니라 빚진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전 씨가 한 번 딸 부부의 신혼집에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사돈이 반갑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예쁘죠? 제가 다 인테리어 손봤어요. 요즘 웬만한 아파트보다 낫죠? 이만한 신혼집. 서울에선 구경도 못해요. 그 말이 자꾸 가슴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그게 자랑인지 아니면 오지 말라는 말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전 씨는 그날 딸 얼굴만 슬쩍 보고 곧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예단이나 혼수도 크게 못해간 게 마음에 걸렸던 전 씨는 딸이 시댁에 위축되지 않을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전 씨에게 사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예단이니 혼수니 그런 건 옛날 얘기죠?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지나요? 겉으론 쿨한 척 말을 했지만 돌아서면 은근한 말들로 전 씨 속을 긁었습니다. 딸이 신혼여행을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딸은 평생 첫 해외여행이라며 유럽을 꿈꿨지만 사돈은 한마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
요즘 국내도 잘 돼 있어. 굳이 먼데 나가서 돈 쓸 필요 있나? 해외 나가면 음식도 안 맞고 병이나 얻어와. 나는 그렇게 남들 다 좋다는 거 안 하고 안 먹고 이렇게 고생하며 건물 올린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이고 간섭이었습니다. 사위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는 듯하면서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누가 신혼여행을 요즘 국내로 가요?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요. 어머, 나는 의견을 말한 거야. 사실 신혼집만한 큰 게 해결됐으면 다른 건 더 아껴 살아야지.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 거 돈 몇백씩 깨지잖아. 그 말에 마땅히 받아치지도 못하는 사위를 보며 전 씨는 벌써 딸의 결혼 생활이 예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결혼 후에도 사돈은 신혼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툭하면 산책 나가듯 들러서 아들네 집 살림을 들여다보고 대놓고 간섭은 안 하지만 정말 매일같이 간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문틈이 닳도록 오는 거야?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갑자기 말도 없이 오실 때가 많아.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좀처럼 놓지를 못하는 건지 게다가 사돈은 늘 아들 자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어요. 공부도 운동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지. 지금도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니까요. 딸은 그런 말을 옆에서 듣고 있어도 한마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딸은 32살, 사위는 40살이고 둘은 한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더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비슷한 직급에 올라간 우리 딸도 대단한 상황인데 사돈 눈에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사돈은 이렇게도 말했었습니다. 솔직히 예식날 우리 아들이 아깝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능력도 있고 얼굴도 되고 좋은 집안 딸들도 많았는데 그냥 사람 됨됨이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전 씨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대체 우리 딸이 뭘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건지. 딸 앞에서 차마 말은 못했지만 전 씨는 그 뒤로 사돈 얼굴만 봐도 미묘하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전 씨는 딸이 시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돼요. 간만에 안부 전화를 걸었고 딸은 괜찮다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 씨는 우연히 딸과 사돈이 함께 있는 자리에 초대받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돈은 잔잔하게 웃으며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예, 근데 결혼한 지 벌써 3개월이지? 아직도 소식 없네? 너무 늦으면 곤란하잖아. 전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신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대놓고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은 멋쩍은 듯 억지로 웃으며 준비할 거라고 말했지만 사돈은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한 얼굴로 더 다정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인데 이번 주에 병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내가 아는 데 있는데 아주 친절하고 깨끗해.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점검하더라고. 혹시 몸에 뭐 문제 있으면 미리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전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당장 뭐라 하고 싶었지만 딸 얼굴을 보니 도저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그 말은 딸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위 얘기는 쏙 빠진 채 임신 소식이 없는 걸 딸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너 손이 찬 것 같더라. 그런 경우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 사돈은 웃으며 마치 사소한 얘기를 하듯 툭툭 내뱉었습니다. 요즘은 체질도 중요하다니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손발이 찬 사람은 순환이 안 돼서 임신이 늦대. 그 말은 분명히 딸의 체질 탓이라는 듯 들렸고 전 씨는 그저 입술만 꼭 다물었습니다. 딸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엔 긴장과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돈은 그런 딸의 기색은 전혀 눈치 못 챈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애들 늦게 준비하면 나중에 고생이야. 어느 집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 소식 알려왔대. 그 집 부모는 얼마나 기특하겠어. 손주 곧 나온다고 하니 벌써부터 애기 용품 장만한다더라. 말끝마다 은근히 비교와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고 사돈의 말이 끝나면 슬쩍 눈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전 씨는 속에서 열이 치밀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체면도 있고 더 이상 분위기를 흐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분명한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결국엔 자기 아들은 귀하고 며느리는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 지 석 달인데 벌써부터 저런 말까지 해야 하나. 애가 생기고 말고는 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여자 탓부터 하고 보는 거야? 전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임신은 부부가 같이 맞춰가야죠. 그리고 우리 사위가 나이가 8살 위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같이 검사해보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던데요. 그 말이 끝나자 사돈의 얼굴이 스치듯 굳어졌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일었고 애써 웃음을 지으려는 표정이었지만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요즘 애들이 워낙 피곤하잖아요. 생활 패턴도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면 몸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걱정돼서 한 말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겠어요. 그러곤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들은 그런 쪽은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아예 걱정 마세요. 얘는 건강 체질이라 안 가봐도 돼요. 임신이라는 건 결국 여자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여자 쪽을 먼저 살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 한마디라도 더 붙이면 싸움이 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옆에 앉아있는 딸이 상처받을까봐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미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괜찮고 문제가 있다면 너희 딸이다. 이런 말을 돌려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순간 이후로 사돈의 눈빛과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한 척했지만 말끝마다 딸을 조이는 말들이 늘었습니다. 먹는 거 잘 먹어야 해? 그래야 애가 잘 들어서지. 직장도 야근이나 이런 거 다 빼달라고 해. 30대 넘어서면 안심할 수가 없어. 나이가 있는데 더 조심해야지. 여전히 전 씨의 딸을 저격하는 듯한 임신의 책임은 오롯이 너에게만 있다며 끝까지 이 대화의 흐름을 고정시키는 걸 보고 전 씨는 그저 입술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인 척,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아들만 귀하다는 말을 돌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선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 안에 실망과 부담 그리고 서운함이 쌓이고 있다는 걸. 조용히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 아래엔 작은 금이 벌써부터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결혼한 지 3개월쯤 지나 딸이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전 씨는 그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저 집에서 별일 없이 지내고 있나 보다. 딸이 꿋꿋하게 잘 견디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임신 중반을 향해 가던 어느 날 전 씨의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작스러운 일이라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 씨는 장례를 치르며 가장 먼저 딸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딸은 임신 중이었지만 외할머니 마지막 길은 꼭 함께 할게. 엄마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어. 그렇게 말하며 오겠다는 딸이 대견하고 짠했습니다. 하지만 장례 전날 전 씨는 딸에게서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을 붙잡고 사돈이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너 지금 임신 초기잖아. 아직 불안정한 시기야. 장례식장 같은 부정탄 데는 절대 가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전 씨는 너무도 괘씸하고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뭔 소리래 진짜? 손녀가 외할머니 장례를 간다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마지막 인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임신했다고 불안정하다고는 해도 딸은 오히려 외할머니를 보내드리는데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대고 부정탄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댄 사돈은 결국 딸을 통제하려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많이 흔들렸지만 끝내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몸조심하느라 절도 짧게 사람들 시선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조문을 마치고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저녁 무렵 전 씨는 문득 사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얘 김서방은 안 왔니? 응, 오긴 할 거야. 집에 잠깐 들렀다고 했어. 딸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시계는 저녁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속상한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먼저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씨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넘어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요즘 몸이 좀 안 좋거든요. 회사 일도 많고 워낙 피곤해해서 빈소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은 충분히 전하고 싶어서요. 부의금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대신 좀 전해주셨으면 해요. 저희 마음이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하고 몇 번이고 그 말을 곱씹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아들은 피곤하니까 빈소엔 못 온다. 마음은 계좌로 보낼 테니 이해해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딸에게는 장례식 같은 부정탄 자리에 가면 안 된다며 사람 도리까지 끊어놓더니 정작 자기 아들이 안 오는 이유는 단지 몸이 피곤해서라니 그게 말이 되는 이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말을 전하는 사돈의 말투는 미안함보다는 통보에 가까웠고 마치 돈 몇 푼 보내면 다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씨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몰라도 너무 모르네. 전 씨는 입술을 꾹 깨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대로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아무도 없는 빈소 한쪽에서 혼자 주저앉아 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상복을 입은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면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딸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이 자리에 왔는지, 얼마나 무리를 해서라도 외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에 더 서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사위는 안 왔고 사돈은 그걸 이해해달라며 돈으로 감정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날 전 씨는 비통한 슬픔과 혼자 온 딸의 외로움이 느껴져 사무치게 가슴 아픈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전 씨는 그 끔찍했던 장례식 날의 기억을 겨우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딸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배도 부르게 나오기 시작하자 이제 곧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 씨 역시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막달이 되던 무렵 딸에게서 황당한 이야기가 또 전해졌습니다. 사돈이 여행을 가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손주를 곧 보게 생겼다며 들뜬 얼굴로 마치 기념일 챙기듯 여행을 가자고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처음엔 단순히 딸 부부가 둘이서 여행을 계획한 줄 알았습니다. 막달이라 둘이 조용히 추억이라도 만들려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듣다 보니 이상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여행에 사돈이 같이 간다는 말에 전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여행에 대체 왜 사돈이 따라가는 걸까? 그것도 본인 남편은 집에 내버려두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발상이 전 씨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부산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딸이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럽다고 하자 사돈은 입을 삐죽이며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약해. 우리 때는 배불러도 지리산도 갔어. 그러다 결국 여행지는 강원도로 정해졌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3박 4일 일정. 숙소와 동선은 모두 사돈이 짰고 딸에게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며 몸만 오면 된다더니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운전은 딸과 사위가 돌아가며 해야 했고 사돈은 뒷좌석에 앉아 쉬기만 하며 계속 아들을 짠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장시간 운전은 힘들어 교대하면서 해줘야지. 다음 휴게소에서는 며느리 네가 좀 해라. 그 긴 거리를 배가 불러온 딸이 직접 운전해야 했다는 사실에 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임신한 며느리는 조수석에 앉혀 쉬게 해야지. 운전대를 잡게 하다니 제정신인가? 딸은 도중에 한 번도 사돈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낳기 전 마지막 여행이니까 나는 그냥 참았어. 그렇게 말하는 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전 씨는 가슴 한복판이 꾹 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사도는 여행지에서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 낳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부터 단단히 체력 키워놔야지. 이 정도 돌아다니고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딸이 잠깐 앉아 쉬려 하면 일으켜 세우며 더 걷게 했다고 합니다. 너 지금부터 이러면 어떡해? 막달일수록 더 움직여야 순산하는 거야. 살도 많이 쪘으니까 좀 움직여. 전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막달 며느리를 그렇게 부리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더 기가 막힌 건 사도는 본인 남편에게는 말도 안 하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차피 일하느라 바쁘잖아. 나 혼자라도 다녀올게. 그러면서 딸 부부와 함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 씨도 톡을 확인해 보니 사도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었습니다. 아들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마치 그 옆에 며느리는 없는 것처럼 잘라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목에 멋진 우리 아들과 여행 중이라며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전 씨는 이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여행 뒤 딸의 몸이 무리가 갔다는 겁니다. 전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곧 무사히 아이만 태어나면 이 모든 게 지나갈 거라고 좋은 날만 남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딸은 심한 몸살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축 늘어지고 열이 오르면서 속이 메스껍고 몸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당장 병원 가야지. 얼른 김서방한테 전화해. 남편 지금 시댁에 갔는데 전화하려고. 오라 해서 같이 가야지. 그런데 조금 뒤 전 씨는 다시는 잊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딸이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제 막 시댁에 도착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사돈이 전화를 대신 받아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얘 지금 이제 막 들어왔어. 반찬 가지러 이제 부엌에 들어왔다고. 대부분 임산부들 막달에 다 그래. 병원 가보면 또 별일 아니기도 하고. 그냥 택시 불러서 슬렁슬렁 다녀와. 그 말을 들은 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이 지금 배를 안고 신음하고 있는데 사돈은 자기 아들 걱정부터 하며 택시 타고 혼자 가라고 했다니 그런 상황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옆에 붙어서 같이 가야 하는 게 사람 된 도리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자기 아들을 보내서 며느리를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게 했어야지. 게다가 병원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막달의 임산부가 몸을 가누며 택시를 부르고 혼자서 병원을 향한다는 그 사실이 전 씨에겐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딸은 그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전 씨는 오히려 더 미안하고 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일단은 남편 병원으로 오긴 할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남편한테 연락해. 나 이만 끊을게. 그래. 엄마 계속 김서방 전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 들어갔다 와.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기가 그렇기도 하고 딸의 상태를 장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사위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 지금 병원으로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 한마디에 전 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도 제대로 못 챙긴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지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였습니다. 그저 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산부인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위급한 상황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급히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말에 전 씨는 이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위는 대기실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는 푹 숙이고 있었고 전 씨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씨는 바로 달려가 따졌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임신 막달에 산모가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위는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입술만 달싹일 뿐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함이 치밀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고 겁이 났을지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전화 받자마자 바로 따라갔었어야 했는데. 속에서 끓어오르는 마음을 꾹 눌러 담고 전 씨는 병원 복도를 눈물 맺힌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딸이 혼자 아이를 낳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딸은 무리를 해서인지 회복이 느렸지만 의사 말로는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전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겨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했던 상황에서도 사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다음 날 오전 늦지막이 사돈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전 씨는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의상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어요. 사돈은 딸을 한번 힐끔 보더니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돈. 그래, 며느리 너도 고생 많았다. 밑에서 애기 보고 올라왔어. 오래 못 보게 하더라. 그런데 그 순간 사돈 손에 들린 큼지막한 포장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실 침대 옆 선반에 사돈은 그걸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한약이요? 보약 좀 지어왔어요. 전 씨는 속으로 그래도 이제 산모 몸 챙긴다고 뭔가 가져온 모양이구나 싶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어렵겠네요. 딸이 아직 회복 중이라 조리원 가서나 먹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사돈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니요. 이거는 우리 아들 먹을 거예요. 네? 전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계속 피곤해 했거든요. 병원에 계속 있으려면 체력도 필요하고 며칠은 병실에 붙어 있을 테니까 힘 좀 나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씨는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방 안엔 갓 아이를 낳은 산모가 누워있고 진통과 수술 후유증으로 얼굴이 헬쑥한 딸이 겨우 잠들어 있었는데 그 병실에 들고 온 보약은 본인 아들을 줄 거라니요. 게다가 그 포장은 작은 봉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5일 분량 이상 되는 묵직한 한약 박스였고 전 씨는 그걸 보고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병실에선 보통 짐을 줄이고 산모 물품과 신생아 짐으로도 이미 가득한데 그 와중에 자기 아들 보약을 병실에 이고 지고 들어오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딸을 보러 들어와 있던 간호사도 그 광경을 보고는 순간 멈칫하더니 대놓고 고개를 돌려 한약 박스와 사돈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간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도 황당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전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걸 김서방 먹으라고 지어오셨다고요? 애 낳은 산모 보약이 아니라요? 사돈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산모는 병원 밥 잘 나오잖아요. 요즘 병원식 좋아요. 우리 아들은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지어온 거예요. 이거 다 처방받아서 지어온 거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지만 먹이시면 안 돼요. 예, 알겠니? 이거는 네 신랑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말은 결국 산모보다 자기 아들이 더 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씨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전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사돈이 감히 자기 딸을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대우하려 든다면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사돈, 나가세요. 아들 데리고 가세요. 우리 딸은 제가 돌볼게요. 네? 우리 딸 조리 제가 할 테니 귀한 아드님은 데리고 가시라고요. 아들 피곤할까봐 걱정되신다면서요. 네. 우리 아들이 좀 허약하긴 하죠? 그럼 가세요. 집에 가서 편히 아들이랑 지내세요. 여긴 저한테 맡기시고요. 네? 어머, 그래도 돼요? 애초에 아들이 지금 며느리 옆에 붙어서서 5일이나 병간호 해줘야 하는 거? 싫으시잖아요? 아니 생사를 걸고 자식도 낳은 며느리한테 본인 아들 비실비실거리는 걸 뭐 자랑이라고 보약까지 싸들고 오셨대요? 뭐라고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는데 본인 아들 먹을 보약을 지어오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보통은 며느리 먹으라고 지어오는 게 상식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보니 보약 안 지어왔다고 심술 부리는 거예요? 심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 사돈한테 쌓인 거 많아요. 그렇게 애틋하고 귀한 자식놈 장가는 왜 보내셨어요? 그냥 도로 갖고 가세요. 아, 빨리 안 나가고 뭐해요? 전 씨는 그 자리에서 더는 참지 못하고 병실에서 사돈을 내쫓았습니다. 사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약 상자를 들고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생각할수록 분이 풀리지 않았고 아까 간호사가 본 게 민망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신혼집 해줘놓고 저렇게 평생을 우려먹고 살겠네? 내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그런데 그날 저녁 사위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나빠. 자네가 더 싫어? 엄마라는 사람이 마누라한테 그렇게 미운 소리를 해대는데 옆에 앉아서도 말리는 신용 하나 안 하고 앉아있던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그 말에 사위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전 씨는 그날 이후 딸 몸조리 끝날 때까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손주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조리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 나한테 조리원 예약했다고 했잖아. 딸은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냥 아무데나 알아봤다고 둘러댔어. 그 말을 듣고 전 씨는 한순간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아무데도 예약 안 된 거야? 그럼 애 낳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 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산후조리원은 돈 낭비라고. 그 돈이면 나중에 아기 키울 때 쓰라고. 좋은 집 해줬으면 됐지. 다들 그런데 돈 쓰는 거 아니라고 하셔서. 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출산을 앞두고도 조리원 하나 예약 못하고 그걸 덮으려 나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이 또 나선 것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그런데 뭐 하러 가? 그렇게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 부자 못 돼? 그런 거 안 하고도 멀쩡히 살아왔어. 그냥 집에서 하면 돼. 요즘 산후조리원 하나 가는데 몇백씩 쓴다며? 그렇게 엄한데 돈 쓰지 말고 몸 추슬러서 집에서 해. 딸은 그 말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예약을 미뤄오다가 출산이 갑자기 앞당겨지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그 사실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혼집 하나 해줬다고 그걸 빌미로 딸의 삶 전체를 간섭하고 산후조리까지 통제하려 했던 사돈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야, 이 사람은 내 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전 씨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사돈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전 씨는 결국 딸을 데려와 집에서 산후조리를 시켰습니다. 딸 옆에서 매 끼니를 챙기고 손주의 기저귀도 함께 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와 내 딸은 내가 지킨다. 며칠 뒤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이 와중에도 사돈은 다짜고짜 불만을 토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잠이 안 와요. 우리 손주도 못 안아보고 이게 뭐예요? 그만한 신혼집 해주고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사돈이 나한테 사과하셔야 내가 마음이 풀릴 것 같네요. 전 씨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이 여편 내야. 뭐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실 거예요, 사돈?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그 잘난 신혼집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 천년만년 아들 끼고 보약이나 퍼먹이면서 둘이 평생 행복하시오. 나는 내 딸이랑 내 손주 내가 잘 챙기고 살 거니까 앞으로 관심 끄시고요. 와, 진짜 너무 기가 막히네. 말 다 했어요? 나 사과 받으려고 전화한 건데.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진짜. 사과는 그쪽이 우리 딸한테 해야지. 제정신이야? 난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원하면 당장 이혼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성질 건드리지 말고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전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사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는 울먹이며 아내와 아이가 보고 싶다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 같은 우유부단한 인간한테 우리 딸이랑 손주 못 맡겨. 자네 어머니한테 내가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 알아? 나더러 사과하랜다.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사과하래.
그딴 전화를 받는 걸 그냥 냅둬놓고 어쩌라고. 평생 엄마 쫓아다니면서 울고불고 살아. 여기는 신경 꺼. 그리고 전 씨는 두 번째 전화도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바깥 사돈은 사람된 도리는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바깥 사돈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전 씨는 받자마자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깥 사돈은 첫 마디부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간 심력 끼쳐드려 정말 미안합니다. 전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심려요? 저는 지금 분노를 참고 있는 중이에요. 신혼집 하나 해줬다고 생색내고 그걸로 제 딸을 부려먹으려 드는 게 말이 돼요. 저 쌓인 거 아주 많아요. 지금 다 털어내면 책으로 써도 모자라다고요. 바깥 사돈은 작게 헛기침을 하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 말씀도 다 맞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는 단단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돈께서 손주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텐데 마음의 표시로 출산 축하금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겠습니다. 그 대신 잘 들으세요. 일단은 내가 애 100일간 데리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사돈이랑 김서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거예요. 또다시 신혼집 얘기 꺼내며 유세 떨고 우리 딸 힘들게 만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땐 완전히 인연 끊을 거예요. 바깥 사돈은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네, 사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꼭 편히 회복하길 저도 바랍니다. 그러고 바깥 사돈은 바로 출산 축하금이라며 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딱 우리 딸이 가려던 조리원 비용만큼 보내왔던 겁니다. 전 씨는 그 금액을 딸 이름으로 다시 예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전 씨는 딸과 손주 곁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위는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아내랑 아이 보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그 미안하다는 말 몇 마디로 모든 게 씻기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미안하단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앞으로 자네 어머니 다시는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 굳이 이렇게 단돌이 하지 않아도 사돈은 그림자라도 비치면 전 씨가 고함을 지를까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고 딸도 하루하루 회복하며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딸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